할아버지 이런 건 요즘 안 받아요. 아니, 이게 무슨 보물이야? 종이도 다 찢어지고 주소도 지워졌잖아요. 그 소포 제가 다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주소로 꼭. 보내야 한다고요? 어르신, 요즘은 다 전자문서로 한다고요. 그 안에 내 45년 인생이 들어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순간 창고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멈췄고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올 만큼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 소포 내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요.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바로 그때 뒤편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총괄국장 박영진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고 다가오던 그는 소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소포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서류상 반송 대상이고 보존 기한도 지났어요. 내가 그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의 호흡이 일제히 멈추고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총괄국장은 천천히 이정팔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짊어진 무게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그때 그 일이 아직 여기에 남아 있었다니요. 그의 눈에 맺힌 물기가 빛에 반사되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5년 전의 시간이 그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이정팔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소포를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 위로 바람을 맞은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로했지만 그 피로함 위로 덮인 감정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죠.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총괄국장이라는 직함으로 부르며 인사를 했다는 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박영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 행정관리실 근처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하지만 곧 기억은 흐려지고 대신 떠오른 건 그 소포에 담긴 정체불명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봉투 안엔 아무런 표시도 없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고 내용물은 여전히 뜯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이정팔 자신도 그 속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김태식이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가 이걸 처음 받은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전 우편함에 조용히 꽂혀 있던 그 소포는 반송도, 발송자 이름도 없었고 그 안엔 단 한 장의 종이와 서명 없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팔 선배에게. 그때의 진실은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메모 한 줄이 이정팔의 시간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동안 잊은 척 해왔던 해임 통보서, 직장을 잃던 날의 공기, 동료들의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의문들, 그리고 김태식.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단 한 사람이었죠. 그때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았고 이정팔은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야만 한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종이 위 글씨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의 손이 다시 그 메모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1979년 12월 4일이라는 날짜를 적으며 그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이정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소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장의 행동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의 표정, 잠시 마주쳤던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그 소포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고? 무엇을? 누구의 것을?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정팔은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손끝은 이미 테이프 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보다는 왜 지금 이것이 왔는가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하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팔 선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김태식의 것이었고 그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자 낡은 사진 속에는 5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모두 철도청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김태식, 그리고 기억 너머에 남아있던 인물들. 그들 중 한 명은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백광태. 해임 당시 인사 발령 서류를 만들고 본부장실을 드나들던 그 인물.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그 이름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얼굴. 그와 관련된 모든 의심들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임 통보가 있던 그날 아침,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결제가 났던 인사회람.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아무 말도 없었던 동료들. 그때의 공기. 이정팔은 식탁 끝에 앉아 그대로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귀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체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질서 있게 줄이 서 있었고 어제 그 총괄국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일 죄송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요. 괜찮으셨어요? 그 말에 이정팔은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요. 국장은 왜 나를 알고 있었을까? 왜 그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창구를 나서기 전 직원이 말없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릉요양병원 412호. 그 숫자와 지명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정릉 그 근처라면 김태식이 몇 년 전부터 요양 중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2호라는 방번호.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정밀하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연필로 써둔 일정도 방문 진료 날짜도 사라져 보였고 그 자리에 410이라는 숫자만이 남아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침묵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그것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물어볼 때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시계는 조용히 1980년의 시간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릉요양병원. 흐린 하늘 아래 하얀 건물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바람 한 점 없이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정팔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엔 쪽지가 들려 있었고 쪽지 위 412호라는 숫자는 마치 과거에서 도착한 암호처럼 묵직하게 손끝을 짓눌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병원 특유의 냄새가 밀려 들어올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45년 전에 문이 열릴 거라는 거리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 4층에 도착했을 때 병동은 생각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는 그를 흘끗 보았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412호 김태식 씨 계신가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은 거의 안 하세요. 오래된 뇌출혈 후유증이 있어서요. 그 말에 이정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듣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묻지 못한 이야기, 듣지 못한 대답 그 모든 걸 대신해줄 눈빛 하나라도 지금은 간절했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밀자 커튼 사이로 한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삐걱이는 침대, 움직이지 않는 손, 희미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그리고 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식이 맞지? 그 말에 누워있던 남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시선은 느릿하게 돌아와 이정팔의 얼굴을 향했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이정팔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4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친구의 얼굴에서 세월의 풍파가 지나간 흔적이 깊은 계곡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는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빛.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고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너 아직 기억하는구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침묵 속에서도 눈빛이 흔들렸고 창밖의 바람은 나뭇잎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소포 너지? 너만이 보낼 수 있었던 거다. 나는 알아. 그 말에 김태식의 눈에서 작고 투명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45년의 아픔이 그 한 줄기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 나였어라는 인정이자 기다렸어라는 고백이자 미안했어라는 사죄였습니다. 이정팔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너도 말하지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혹시 나만 몰랐던 게 있던 거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김태식은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깊었고 알고 있었다는 고백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평생을 침묵한 채 견뎌온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침대 옆 서랍을 무심코 열어본 이정팔은 그 안에서 오래된 흑백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 위엔 손글씨로 이정팔 선배에게 전달 바람. 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없던 날도 매일 그 서랍을 몇 번씩 열었다 닫곤 하셨어요. 꼭 뭔가 기다리듯이요. 이정팔은 조용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메모와 함께 녹음 테이프 1개, 그리고 사본이라고 적힌 회의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킨 채 메모를 펼쳤습니다. 정팔 선배. 이제는 말해도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선배가 잊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배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 말에 이정팔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 자신에게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제야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태식아, 내가 그걸 세상에 꺼내보마. 그 말이 끝나자 누워있던 김태식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창밖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에 찾아온 희미한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팔은 온종일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다루는 순간 무너져버릴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식아, 너가 이걸 끝내 숨기지 않았구나. 봉투 안에는 1980년 1월자로 된 내부 회의록, 복사본, 조작 흔적이 남아있는 인사평가표 가리고 소형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록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몇 줄은 글씨체가 다르고 중간중간 긴급 검토 필요라며 손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사유란을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업무 지시 미이행 및 외부기관 접촉 우려. 외부기관 접촉이라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문을 문서화하며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사유란 옆에 적힌 서명. 백광태.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정팔은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받고 초침 소리가 지나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광태 너였냐? 40년 넘게 이름조차 잊고 있던 그 인물. 그 시절 항상 웃는 얼굴로 조직 내 실무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단호했고 언제나 인사 서류 맨 앞에 서명이 먼저 찍히곤 했죠. 당시 본부장실을 드나들며 누구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웠던 사람. 그 이름이 이 회의록 속에서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약간의 잡음이 흐른 후 낯익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임은 진행하시죠. 보고서대로 밀어붙이세요. 정팔이, 저런 사람은 조직에선 위험합니다. 업무 능력은 출중한데 외부의 입 다무는지도 장담 못합니다. 기록을 너무 남겨요. 정리는 조용히 하세요. 인사위원회 통과만 되면 됩니다. 그 말 한 줄이 이정팔의 뒷목을 찌릿하게 했습니다.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가 그렇게 단숨에 해임된 이유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절차도 아니었어요. 결정된 거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를 조직에서 빼내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래전 그날 아침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봉투,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해임 통보.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고 묻지 않아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김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끝내 남긴 이 테이프는 조직의 침묵 너머에서 진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녹음기를 품에 넣고 회의록을 천천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나도 말할 수 없었던 그들도 모두 이 일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시작은 나였지만 피해는 우리가 다 같이 받았던 거였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창밖에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날 밀어낸 거였다. 이정팔은 거실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태식이 남긴 메모, 회의록 사본, 그리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 그 어떤 순간보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지금껏 품고만 있던 것들을 꺼내려는 이 마음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꺼낸다는 건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다. 서울 종로 한복판, 구청 별관 건물 안에 위치한 진실회복지원단. 별것 없다는 듯 평범한 복도, 평범한 벽지, 그러나 이정팔의 눈엔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어요.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안내 문구가 벽에 조용히 붙어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마음속 벽에 뚫려 있던 균열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을 때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의 사연을 짊어진 얼굴이었어요. 눈을 감은 노인, 고개 숙인 중년, 조용히 손을 떠는 젊은 사람까지 이정팔은 가슴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말할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17번 이정팔 어르신, 2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안쪽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조사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진실 회복 관련 제보건으로 접수하신 거 맞으시죠? 이정팔은 묵직한 가방을 열어 안에 담긴 봉투를 꺼냈고 천천히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당시 회의록 복사본이고요. 여긴 재해임 사유가 변경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태식이라는 동료가 남긴 녹음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남겼습니다. 녹음 내용은 디지털로 옮기신 건가요? 나는 그럴 줄은 모르고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원본 그대로인 게 더 중요할 때도 많거든요. 그 말에 이정팔은 살짝 미간을 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 검토가 끝나고 조사관은 눈빛을 고쳐잡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개인 불만 사항이나 경력 조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벌어진 구조적 인사 왜곡 혹은 고의 조작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니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조심스레 화면을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 1월 기준으로 어르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조정과 인사 처리를 받은 분이 총 5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번 주에 저희에게 다른 경로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고 조사관은 화면을 넘기며 지적했습니다. 조상열 씨입니다. 그 이름은 오래된 것처럼 들리면서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입사 초기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해임 사태 이후 갑자기 사라졌던 인물. 이정팔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그날 거기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을 꺼내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며칠 후 진실회복지원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미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죠. 이정팔 어르신, 말씀드렸던 조상열 씨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 이름이 다시 들리는 순간 이정팔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보다 그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마침내 과거의 침묵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날 오후 작은 찻집 구석 테이블. 이정팔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섞인 머리카락,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이정팔을 보자마자 멈칫한 눈빛. 조상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팔아. 그 말에 이정팔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아직 얼어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너 그렇게 나가는 거 보고만 있었어. 한마디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난 그냥 겁이 났어.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게 그 자리에만 남고 싶어서였어. 조상열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이 선 바늘처럼 이정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묵묵히 들었지만 가슴 안에서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라고 묻는 건 자신조차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기에 말 안 했던 거 이해는 해.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 근데 넌 알고 있었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나간 거. 그걸 그냥 넘긴 거지. 조상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뜨거운 물기가 맺혀 있었고 손끝은 자꾸만 커피잔을 감았다 놓았다 반복했죠. 이정팔은 눈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과거 자신이 걸어나갔던 철도청의 골목이 보이는 듯 했어요. 너도 결국 나랑 같은 고통을 품고 살아왔던 거구나. 그 말에 조상렬은 갑자기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팔아, 너만이 아니었어. 나도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병원 다니고 일도 오래 못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해고된 사람 나 말고도 있었어. 그중에 정기철이란 사람 기억하지? 그 이름이 입에 오르는 순간 이정팔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정기철, 그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 정비팀 팀장, 사소한 실수 하나로 징계 회부되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 기철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요양병원에 있대. 정신병 진단 받고 이름도 잊고 살았대.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편지 한 장을 보냈다더라. 거기 너 이름이 있었대. 그 말에 이정팔은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태식, 조상렬, 그리고 정기철. 모두가 한 시기에 사라졌고 모두가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팔은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시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도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편지를 쓴 기철이처럼 우리 이야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조상렬과의 만남 이후 이정팔은 다시 진실회복지원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증언자로서의 발걸음이었죠. 며칠 전까지도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였지만 오늘은 단단한 눈빛으로 조사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난번 만났던 그 젊은 조사관이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관련해서 내부 검토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팔은 가방을 열어 복사본이 아닌 원본 자료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녹음 테이프와 김태식의 메모, 그가 보관하던 사진과 사본이 아닌 회의록 원본까지. 이건 더 이상 누구의 부탁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죠. 이 자료들 다 여기 놔둘 겁니다. 난 이 안에 있는 말들이 지금도 들립니다. 조사관은 수신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유사한 패턴의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제보자들이 접수되고 있었고 그 중엔 조상렬 외에도 동일 기관 출신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부 분석팀은 특정 시기, 특정 부서 인사 기록에 명백한 패턴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사건은 이제 단일 사례가 아닌 조직 구조적 문제로 보고되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내신 이 자료들이 어떤 점에선 전체 흐름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테이프 안에 담긴 회의 음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록과 태식의 편지를 바라보며 이정팔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레 꺼내던 시절이 지나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철, 1980년 3월 해임, 인사위 미출석, 연락 두절. 짧은 정보였지만 분명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쥔 볼펜을 놓으며 답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도 남기겠습니다. 짧은 문답이 끝난 뒤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진실조사 개시 통지서였고
이정팔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45년 전의 억울함이 처음으로 공식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겠지. 문을 나서며 그는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대리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식, 상렬, 그리고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정기철, 그들의 말 못한 이야기들이 이 문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실의 문턱 앞에 선 지금 이정팔의 뒷모습은 단단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다음 진실을 향해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오후 이정팔은 정릉 요양병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김태식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회복지원단에서 전달받은 낡은 봉투 하나 때문이었죠. 서류 정리 도중 발견된 이 편지는 정기철이라는 이름으로 몇 달 전 이곳 병동에서 외부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수신인은 이정팔이었고 아무 주소도 없이 접수된 우편함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이정팔은 어쩐지 그 편지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이동, 3층의 정신재활병동은 한층 더 조용했고 어쩐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서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들어서자 병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멍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 간호사가 이정팔의 뒤편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분이 정기철 씨 맞습니다. 최내엔 말을 거의 안 하세요. 다만 며칠 전 편지를 쓰셨을 땐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셨대요. 그 말에 이정팔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를 순간을 상상하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기철은 그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겨 이정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이, 나야, 정팔이.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정기철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알아본 흔적이자 깊은 시간 속에서 잠시 떠오른 이름에 반응한 움직임이었죠. 이정팔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단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팔 선배, 아직도 그날이 떠오릅니다. 우린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회의실 문이 닫히던 순간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걸. 선배는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죠. 이정팔은 메모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때의 해임이 그저 실수나 행정착오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말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끝내 이 편지로라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괜찮다. 기철아, 지금 말해줘서 고맙다. 정기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잠시 미세한 초점이 잡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정팔은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빗물이 마르지 않은 돌계단을 밟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김태식, 조상열, 그리고 정기철이 남긴 이 모든 것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도 침묵 속에 묻히게 두지 않을게. 정기철의 편지를 받은 지 며칠 후 이정팔은 진실회복지원단의 별도 회의실로 초청받았습니다. 그의 제보와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이 이어지면서 조직적 인사조작이라는 내부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안은 곧 국회 산하 특별조사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닌 기관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죠. 회의실 한켠 패널 옆자리에 앉은 이정팔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상렬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쥔 듯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침묵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지. 그날 자리에선 또 한 명의 인물이 예고 없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김태식의 아들 김영호였습니다. 김태식이 남긴 자료 대부분은 그의 유품으로 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들이 분류해 디지털화해 두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팔 어르신을 비롯해 자신이 막지 못한 일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간 이 일이 누군가의 말로라도 다시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는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하나의 시선을 이정팔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손에 들고 있던 김태식의 메모 복사본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눈빛, 텅 빈 책상, 복도에 남아있던 발소리까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그날 받은 전부였습니다. 진실회복지원단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술은 기록으로 남겨지며 향후 조사 범위와 진실조서 초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정팔 어르신의 증언은 사건의 구조적 흐름을 확인할 결정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정리되고 모두가 나간 회의실에 이정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것은 1979년 연말 철도청 송년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고 그 속엔 아직 세상에 무너지지 않았던 정기철, 조상렬, 김태식,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이정팔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모였구나. 결국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왔구나. 봄이 완전히 들어선 4월의 중순, 이정팔은 또다시 새로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부터 온 통지서였고 공식 진술 요청 및 자료 검토를 위한 대면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서랍 안에서 꺼낸 태식의 테이프, 정기철의 편지, 조상렬의 녹취 증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국가의 기록으로 정식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사 취재진, 위원회 소속 조사관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초대된 일반 시민들과 인권단체 인사들까지. 조직적 인사 조작 사건은 이미 보도자료로 사회면을 타기 시작했고 침묵의 희생자들이라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 파일럿 제작이 시작되고 있었죠. 단상에 선 이정팔은 원고지에 손글씨로 적은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죠. 내 이름은 이정팔입니다. 저는 1900년 1월 아무 설명 없이 해임됐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다만 너무 기록을 남기고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줄 말이 이어질 때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 와서 왜 이걸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김태식의 아들 김영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조상렬은 눈가를 손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자리에서 손을 든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숙, 70년대 철도청 회계부 소속, 같은 해 해임을 당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말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정팔 씨가 오늘 여기까지 왔기에 저도 다시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이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선가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졌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 이제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한 복도에서 이정팔은 박현숙과 마주섰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자연스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건 어떤 언어보다 따뜻하고 조용한 위로였어요. 그렇게 과거에 묻혔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조사와 언론 보도는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정팔은 다시 한번 국회 소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증언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는 의미 없이 참고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자이자 생존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었죠. 이날은 특별히 1980년 인사자료 재검토 보고서가 제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정팔을 포함해 총 17명의 이름이 정리돼 있었고 각각의 해임 사유가 삭제 흔적과 제작성된 문서 기록으로 대체되어 있었죠. 이정팔은 회의실 안쪽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태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주한 테이블에는 백광태 그날 회의록에 서명했던 그리고 조작의 실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이 회의를 열며 조심스럽게 이정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팔 선생님, 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을 묻기보다 그 시간이 어떻게 묻혔고 어떻게 복원되어야 하는지를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말에 이정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사라졌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우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회의실 뒷자리에서 김영우가 태식의 메모를 꺼내 들었고 박현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증언은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침묵과 눈물로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죠. 문득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백광태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얼굴, 짙은 눈가주름 하지만 여전히 정돈된 말끔한 옷차림. 그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눈인사를 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위원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백광태 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당신의 결재와 서명 아래 해임됐던 분들입니다. 어떤 말씀부터 하시겠습니까? 백광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천천히 이정팔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당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무너진 시간 속에 머물던 사람이 다시 눈을 뜬 듯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결정을 따랐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짧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이정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진실이 처음으로 그 책임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날의 침묵은 깨진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정팔은 회의실을 나서며 잠시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고 벚꽃잎이 마지막 잎새를 날리고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한다고 말해줘서 다행입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이정팔은 다시 한번 진실의 복지원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건의 결론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창구 앞에서 만난 박현숙은 손에 얇은 종이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40년 동안 숨겨왔던 인사 메모와 사직서를 포함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땐 무서웠어요. 말하면 나만 다칠 줄 알았고 괜히 다른 사람까지 곤란해질까 싶어 그냥 버텼어요. 이정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신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현숙의 종이 다발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가장자리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때로는 눈물 자국처럼 번진 글씨도 보였습니다. 그 흔적들은 말없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팔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문서보다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삶의 증거입니다. 이 흔적들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박현숙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정팔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죠. 오랜 세월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팔은 자료실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진실 회복 담당자와 함께 당시 기록을 하나씩 대조했고 누락된 이름들, 존재하지 않던 징계 보고서들, 사라진 회의록의 흔적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문서 안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철. 그는 분명 퇴직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걸로만 알고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엔 비협조, 해당 부서 이동 불가, 감사 대상이라는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선 두려움이 다시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전히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한 명씩 떠오르는 이름들처럼 이 모든 기록들이 서서히 빛을 그리고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더 찾아야겠구나. 아직도 어딘가에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창밖에서 노을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진실의 그림자는 더 길고 또렷해지고 있었죠. 이정팔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치 수십 명의 손길을 등에 업은 듯 무겁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문장을 하나 새겼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던 산들, 이젠 우리가 기록하자. 잊혀진 이름들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불어넣자. 그날 이후 진실회복지원단의 복도에는 자주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전화로만 사연을 남기던 사람들이 직접 방문했고 누군가는 노트 한 권을, 누군가는 바랜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팔은 더 이상 한 명의 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침묵했던 세대의 입이자 기억을 옮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모인 증언과 자료들은 정리되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이름들, 다시 쓰인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총 24명의 이야기가 담겼고 출간 전부터 공공도서관과 시민단체에서 후원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던 날 낡은 철도청 건물 앞 공터에 간이 무대가 설치되었고 이정팔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안엔 김태식의 용기가 있고 정기철의 침묵이 있고 조상열의 뒤늦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숙의 떨리는 손이 이 기록의 끝을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 한 사람의 기억도 함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관중석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온 이들이 이제야 말할 수 있게 해줘서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정팔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아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념회가 끝난 후 한 소년이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이정팔에게 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책으로 독후감 써도 돼요? 저희 학교 역사 시간에 발표할 수 있거든요. 물론이지. 그리고 고맙구나. 너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순간 이정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45년 투쟁이 이제는 다음 세대의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깨달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해줘. 침묵도 기다림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사라졌던 이름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씩 불리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침묵의 겨울이 지나고 진실의 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때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억일수록 더 조용히 깊숙이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침묵이 누군가의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라도 말해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잊혀진 시간을요. 낡은 소포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 사람의 진실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정팔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편지 하나, 전하지 못한 말 한 줄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기억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은 그렇게 다시 사람을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니까요.